풀고 갈게. 자, 136페이지 5번 문제 좀 볼게요. 136페이지 5번. 이제 이런 문제 너네가 좀 당황하는데 한번 읽어보자.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데, 자, 표는 각국의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2010년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었다. 자, 항상 너네 보면 문제 단서가 있어. 문제에. 그럼 일단 우리 표를 보니까, 자, 지금 여기 이렇게 A가 있고, 자, B가 있는데, 당연히 A와 B는 각각 절대 빈곤 또는 상대 빈곤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연도별로, 자, 00년, 05년, 그 다음에, 자, 10년 이렇게 있고요. 단위는 퍼센트야. 5%, 7%, 그 다음에 10%, 자, 그 다음에 9%, 7%, 5%. 되지? 자, 이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줄에 2010년에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었대. 그럼 중위소득의 50이 최저생계비보다 크지? 2010년에. 그런데 A와 B 빈곤율이 다르잖아. 그럼 얘들아, 중위소득의 50%가 최저생계비보다 크면 당연히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A가 무슨 빈곤이야? A가 상대적 빈곤이고, 자, B는 절대적 빈곤이 되는 거지. 요거 하나 잡고, 두 번째. 자,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최저생계비는 지속적 증가. 자, 항상 밑줄 쫙 쳐놔. 놓치면 안 되니까. 자, 00년에서 05년 사이에 최저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보면 당연히 A와 B는 각각 절대빈곤, 상대빈곤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A는 상대빈곤, B는 절대빈곤 잡았고, 또 단서 나왔죠. 각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해. 그리고 자, 나왔네.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다르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다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지? 같으면 같다. 돼? 그러면 단서가 있으니까 너네 보면 05년에 빈곤율이 같잖아. 그러면 빈곤선도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05년에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같다는 거야. 이 단서에 의해서. 그래서 너네가 선택지를 보기도 전에 문제를 보고 요 내용 A는 상대, B는 절대, 그 다음에 05년도에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같다. 그래서 잡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너네가 풀어보는데, 자,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 자, 디귿 선택지만 별표 칠게요. 이 문제는 결국 디귿 선택지 때문에 푸는 거야. 자, 니은과 디귿 별표 칠게요. 문제통에서 개념 정리할 거야. 문제통에서 니은, 디귿. 그래서 내가 정리해주면 너네가 따로 아까 필기한 내용에다 추가해놔. 자, 먼저 디귿부터 보면 잘 봐. 그럼 얘들아, 00년에는 상대빈곤율이 5%인데 절대빈곤율이 9%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00년에는 만약에 가구를 소득순으로 이렇게 쫙 세웠더니 금액은 누가 더 큰 거야?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이 50%보다 큰 거지. 그래서 00년에는 정확히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저생계비 아래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9%고 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의 50% 아래 상대빈곤율이 5%잖아. 그치?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최저생계비는 계속 뭐 했대? 지속적 증가했죠. 그러면 잘 봐야 돼. 10년에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저생계비가 이만큼 늘어났어. 그치? 그럼 그 최저생계비 아래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7%지. 근데 우리가 미리 잡은 건 05년이었나? 05년에는 일단 최저생계비가 증가했고 그 아래가 7%고, 그런데 중위소득이 50이랑 같잖아. 그러면 여기가 05년의 최저생계비면 그 똑같은 금액이 중위소득의 50% 금액이야. 그럼 물어볼게. 중위소득의 50%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증가했지.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여기서 요만큼 증가했지. 누가 더 증가율이 커? 중위소득의 50% 증가율이 더 크겠지. 디귿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봐봐. 문제가 되게 교묘한 거야. 최저생계비가 매년 증가했다. 그리고 단서 다르면 다르다. 그럼 같으면 같다 해서 너네가 05년도에는 빈곤율이 같으니까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가 같구나. 그걸 잡아야 00년에 비해서 05년에 중위소득의 50% 증가율이 최저생계비의 증가율보다 크다. 이걸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디귿에 00년 대비 05년에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생계비 증가율보다 더 크다. 아까 얘기했지. 지금은 중위소득의 50% 증가율이 최저생계비보다 큰데 중위소득의 50% 증가율과 중위소득의 증가율은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중위소득 증가율이 최저생계비 증가율보다 큰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중위소득의 50% 증가율이 중위소득 증가율과 같다는 거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귿 잡았고 다음 니은도 한번 보자. 니은. 자, 니은도 너네가 논리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 돼. 자, 필기할 사람 필기하자. 우리 이 학번은 다다음 주에 한 주 쉬더라. 사탕? 나는 쉬어. 그래서 땡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와. 코로나 풀리면은 근데 아니다 안 되는구나. 지금 괌이 3박 5일에 얼마인 줄 알아? 200만 원. 줘. 돈을 받고 가.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가. 괌여행. 관광진흥청에서 유치하려고 결국 따져봤더니 2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 상품권 이런 거 주거든. 다음 주에 갔다 와도 되니? 괌에 가서 줌 수업 하자. 어때? 괜찮지? 일단 안 오면 내가 괌에 있는 거야. 오케이? 너 학원에 이러지 마라. 나 아프다 그럴 거야. 자, 이거 됐고요. 이제 니은 보자, 니은. 자, 너 이거 니은은 개념으로 정리해놔야 돼. 자, 뭐를 정리하냐? 일단 공식 하나 봐봐. 자, 이제 설명해 줄게. 공식 파이도 설명해 줄게. 자, 이것도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데, 자, 빈곤율이 나와. 예를 들어 절대 빈곤율이 나오고 상대 빈곤율이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 절대 빈곤율이 5%야. 그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전체 가구에서 절대 빈곤율이 5%라는 얘기는 전체 가구가 100가구면 절대 빈곤 가구 5가구지. 그럼 그 5가구인 빈곤 가구의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빈곤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를 물어보냐면 일단 빈곤율을 주고요. 그 빈곤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을 물어볼 거야. 일단 첫 번째 빈곤 가구 비율을 물어보고요. 그럼 그 빈곤 가구가 소득이 있겠지? 그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걸 물어보면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즉 만약에 잘 봐. 빈곤율이 예를 들어 5%가 나와. 그러면 그 빈곤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무조건 5%보다 작아요. 또는 5% 미만이야. 자, 왜 그런지 보자고. 그래서 일단 너네가 요거는 공식화예요. 일단 요거는 공식화. 이제 설명해 줄게. 잘 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너네 보면 자, 우리가 다시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총 가구가 10가구야. 그래서 1번부터 자 10번까지 소득 순서로 세웠어요. 근데 만약에 절대 빈곤율이 3%래. 3%가 아니라 자 30%래. 그럼 총 10가구 중에 절대 빈곤율이 30%면 절대 빈곤 가구가 몇 가구인 거야? 3가구인 거지. 그런데 그러면 원래는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우기 때문에 가장 적은 소득, 그보다 많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소득이 점점 뒤로 갈수록 늘어나야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전체 가구는 10가구고요. 전체 가구의 소득의 합계는 100만 원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가 완전 평등이야. 완전 평등이야. 그러면 전체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이고 총 10가구야. 완전 평등하면 한 가구당 얼마를 가져가는 거야? 이게 어렵니? 다시 전체 가구가 10가구고요. 전체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이야.
완전 평등하면 n분의 1로 가져가겠지. 그럼 한 가구당 얼마 가져가? 10만 원 가져가겠지. 천재인데? 여기서 더 이상 너희들은 배울 게 없다. 자, 다시 다음 주 중수업해도 되겠다. 방에서. 그럼 다시 완전 평등하면 10만 원씩 가져가지? 그럼 만약에 완전 평등하면 빈곤 가구 비율이 30%면 그들의 소득 비율도 몇 프로일까? 30%가 되겠지. 완전 평등하면 가구 비율과 그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도 30%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완전 평등해? 그게 아니잖아. 점점 뒤로 갈수록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빈곤 가구 비율이 30%면 완전 평등할 때 그들의 소득 점유율은 30%지만 무조건 30% 뒤가 더 많아지니까 그들의 소득 점유율은 30% 미만이 되는 거야. 무조건. 이해돼? 절대 빈곤이든 상대 빈곤이든. 뒤로 갈수록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그 결과 니은 봐봐. 2010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A. 자, A는 상대 빈곤인데 2010년에 그럼 2010년에 상대적 빈곤율이 몇 프로야? 10%지. 그럼 그들의 소득 점유 비중은 무조건 10% 미만이지. 끝. 되죠? 이해했으면 암기. 이건 뭐 그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공식화해서 정리해도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빈곤 개념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그 논리적으로 너네가 이거를 오늘 순서대로 한 걸 두세 번 계속 읽으면서 하긴 하지. 그럼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이거 무지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 하나 추가합니다. 뭐를 추가할 거냐면,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가원이 이 빈곤 파트는 주로 개념으로 물어봐. 절대 빈곤 상대.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 빈곤율이 갈 때 빈곤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수특은 그걸 물어보거든. 단서를 주고. 근데 평가는 한 번도 안 물어봐서 그런 어떤 그 약간 오류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평가는 안 물어보는데 최근에 평가원이 물어보는 개념이 이거야. 그래서 이 개념은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문제야. 잘 봐. 어떤 개념을 물어보냐면 빈곤, 자, 탈출률이라는 개념과 빈곤, 자, 진입률이라는 개념을 물어봐요.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진입률. 앞으로 너네가 빈곤 탈출률, 빈곤 진입률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만 주냐면 문제에다가 탈출률의 정의, 진입률의 정의만 주고 문제를 해석하게 표가 나오거든. 그럼 정의를 보자. 그럼 일단 너는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전체 가구가 있어. 그럼 전체 가구 있으면 이 전체 가구는 둘로 나눌 수 있거든.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빈곤 가구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빈곤 가구가 있다. 빈곤 가구랑 비빈곤 가구. 자, 그래서 자, 전체 가구가 몇 가구인지 모르지만 100%라고 두면 빈곤 가구가 20%면 비빈곤 가구는 80%겠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 2020년에 빈곤 가구가 20%고요. 자, 비빈곤 가구가 자, 80%라고 쳐보자. 또는 이렇게도 나와. 그냥 아니, 퍼센트로 하지 말고요. 자, 2020년에 빈곤 가구는 20만 가구고 비빈곤 가구는 자, 80만 가구라고 쳐볼게. 자, 그러면 자, 빈곤 탈출률의 정의 저거 알아나?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주니까. 빈곤 탈출률의 정의는 뭐냐면 전년에 빈곤 가구 중에서 빈곤을 탈출했지. 그러면 전년에 빈곤 가구 중에 금년에 들어와 비빈곤 가구로 진입한 가구의 비율이야. 빈곤을 탈출했으니까. 다시 빈곤 탈출률은 전년도에는 빈곤 가구였던 애들 중에서 금년도에 와서 빈곤을 탈출, 즉 비빈곤 가구로 진입한 그 비율.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빈곤 진입률은 뭐냐면 똑같아. 전년에는 비빈곤 가구였어. 그럼 전년에는 비빈곤 가구 중에서 금년도에 빈곤 가구로 진입한 가구의 비율이지. 그럼 항상 너희가 체크할 건 전년 대비 금년이다. 오케이? 오늘 물어볼게. 만약에 자, 2022년도에 빈곤 탈출률이
40%예요. 2022년도에 빈곤 진입률이 10%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2022년도에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 몇 가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정의대로 한번 해보자. 정의대로 가면 자, 빈곤 탈출률 40%는 전년도 빈곤 가구 중. 자, 전년도 빈곤 가구 20만이지. 그 중에 40%면 몇만? 8만. 8만이 금년도에는 빈곤층을 탈출해서 비빈곤 가구로 들어온 거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12만은 여전히 무슨 가구인 거야? 빈곤 가구지.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빈곤 진입률은 전년도 비빈곤 가구 80만 중에 10%가 금년에는 뭐로 들어온 거야? 빈곤 가구로 들어온 거지. 그럼 나머지 72만은 여전히 비빈곤 가구지. 그럼 결론은 20만에서 8만이 나갔지만 8만이 들어왔지. 그럼 여기 몇만? 20만. 여기 몇만? 80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끝. 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가 구성돼요. 너네가 다시 시험 문제 나오면 탈출률 진입률 있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정의를 줄 거야. 그러면 요 정도만 알고, 그렇지? 그럼 또 하나 물어보는 거 이거야. 2022년도에 전년과 여전히 똑같은 빈곤 가구는 몇만밖에 안 돼. 12만이지. 전년에도 빈곤이었는데 금년에도 빈곤은 12만. 하지만 나머지 8만은 전년에는 비빈곤이었지만 금년에는 빈곤으로 들어온 거지. 이해되지?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니까 요 개념 알아두시고요. 요 개념을 응용해서 평가원이 한 번 출제했었어. 요 개념 응용해서. 계산 문제, 표분석 문제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요. 자, 하나 더. 너는 저기 6번 문제 있거든. 저 6번 문제를 보면 거기 전체 가구, 그 다음에 도시 가구 나와 있잖아. 그럼 너 생각해봐.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거든. 그러면 거기는 블랭크로 안 나와 있지만 너네가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전체 가구의 빈곤율 나오고 도시 가구의 빈곤율이 나오면 농촌 가구의 빈곤율도 잡아내야 돼. 근데 이 개념은 가중평균 개념을 적용해야 돼. 근데 우리가 아직 가중평균 개념 안 했잖아. 그래서 스킵하셔도 되고요. 가중평균 개념은 표분석의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일단 스킵하셔도 돼. 가중평균 개념 배운 다음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테마 12 사회 불평등의 영향을 끝내고요. 자, 오늘 이제 계속 복지 파트가 있습니다. 복지. 자, 교재로 복지 파트 보자. 자, 사회복지와 복지제도가 있어.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있는데, 자, 사회복지 옆에다 쓰자. 나에게 필요한 거.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여기 복지의 의미, 자, 사회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사회복지의 성격 변화 있죠? 자, 확인만 할게요. 자, 과거와 오늘날. 자, 체크할 거 이거야. 자, 과거 사회복지의 대상자는요, 사회적 약자야. 사회적 약자. 또 주체는 민간 위주. 그럼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복지는 국가가 한 게 아니야. 그 민간 위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의 형식으로 옛다 하고 베푸는 거. 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은 최저생활 보장. 그럼 얘들아,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사전 예방일까, 사후 처방일까? 굶어 죽을 때 가서 도와주는 거지, 사후 처방. 자, 그리고 그래서 사회복지의 성격은 밑줄, 여유 있는 사람의 밑줄, 자선. 자선. 그럼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 그럼 밑에다 쓸까? 작년에 사회문화 공부한 친구들, 이거 기능론, 활동론. 기능. 네가 노력을 안 해서잖아 하는 거지. 네가 노력을 안 해서잖아. 오케이? 자, 근데 오늘날 빈곤의 대상자는요. 다시 오늘날 봐봐. 대상자는 모든 국민. 그럼 얘들아, 과거는 사회적 약자 일부였죠. 쓰자 옆에. 선별적 복지. 근데 오늘날은 전 국민이지 보편적 복지. 자, 그리고 주체는 국가 위주고요. 서비스의 질은 삶의 질이지. 그럼 삶의 질은 물질적 플러스 주관적 요소까지 삶의 질이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의 성격은 사전 예방이고요. 사회복지의 성격은 밑줄.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밑줄. 권리야,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연대 책임. 오케이? 끝!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복지국가의 등장이 있는데, 자, 요거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안 돼. 그런데 너네가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놔야 돼. 자, 너네가 이제 정상적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쳤다면, 자, 너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다 배웠지? 그치? 그럼 너네가 이제 정상적인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를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지금부터 확인을 할 거야. 물론 내가 상처를 많이 받겠지만 다 까먹었겠지. 자, 너네 한번 기억나나? 자,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배울 때 뭐 배웠냐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 그럼 너는 혹시 애덤 스미스 기억나니? 오, 케인즈? 오, 하이에크? 그치? 잘 봐. 일단 우리는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뭐만 알면 되냐면 일단 과거에 자유방임주의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자, 배경지식으로 필요한 거야. 이 자유방임주의는 누구냐면 경제학자 애덤 자, 스미스고요. 자유방임주의는 이거야. 국가는 절대로 경제 시스템에 개입하면 안 돼. 그리고 무조건 모든 경제적 현상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시장에 맡겨두자. 그 시장에서 너네 들어봤나? 보이지 않는서 가격기구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자유방임주의라는 얘기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지. 그럼 국가의 역할을 최대화할까 최소화할까? 최소화. 큰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 그래서 과거 자유방임주의는 작은 정부였고요. 그럼 이때 국가의 역할은 뭐로 국한되냐면 야경, 국방과 치안만으로 국한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당시는 복지라는 개념이 국가가 없었어.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자선, 아까 봤던 내용.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자선으로 도와주는 거. 자, 그런데 이 작은 정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공황,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봤더니 대공황이 발생한 이유는 그냥 시장에 맡겨놨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등장을 하면서 대공황의 위기의 해법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전 세계적으로 1930년대부터는 이 기존의 자본주의가 자유방임주의였다가 자 수정자본주의로 바뀌는 거야. 자, 그 수정자본주의라는 얘기는 시장에 맡겨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누가 개입하여 해결하겠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정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싼 놈인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죠. 그러면 작은 정부, 큰 정부로 바뀌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의 흐름이 나와서 정부가 일단 경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 더. 이때부터 복지국가가 등장하죠. 왜냐면 정부가 개입하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데 너네 교재 보면 하나 체크할 게 뭐냐.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요. 자, 교재 맨 하단에 보면 거기 복지국가에 대한 맨 하단에 보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만 밑줄 쳐놓자. 수능에 안 나오는 내신은 가끔 나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자,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이후에 전 유럽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복지국가가 시작되잖아. 그래서 복지국가가 시작되면서 막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생겨.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지 정책에 문제점이 있어.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생기지만 문제점 보자. 첫 번째, 재정 부담 어떻게 될까?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 부담 증가와 더불어 복지병이 발생해. 복지병. 뭐야 보자. 복지병이 뭐냐면 생각해봐. 회사 다니다 잘렸어.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줘. 일할 의욕이 생겨야 돼. 일 안 해도 계속 돈 나오잖아. 그치? 또 하나.
아니 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거든.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대.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또 저하되는 거야. 이중고가 생기는 거야. 그 결과 복지병이 심각해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적으로 커지고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1970년대 또 전 세계는 또 한 번의 경제 위기를 겪어요. 자, 또 한 번의 경제 위기. 그리고 이것도 사상가 이름. 자, 케인즈 좀 알아나? 그래서 큰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케인즈야. 그치? 그런데 1970년대 또 어떤 위기가 생기냐면 석유 파동이 터져요. 오일샷.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30배가 뛰어. 야, 지금 두 배만 뛰어도 난리 나잖아.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지금 거의 이제 2배 육박해 가는데 이때는 30배가 뛰었다는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나라 72년도에 1차 석유 파동 터지고 78년도에 2차 석유 파동 터졌거든? 전국에 시외버스가 다 멈췄어요. 버스가. 그래서 이제 KTX가 없었잖아.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 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거야. 휘발유 너무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시외버스가 멈췄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은 저기 할당제로 팔았어. 1인당 얼마나 하냐면 요 A4 용지 2배 되는 드럼통 1개씩만 할당제로 줄 서서 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국에 졸업 앨범을 못 찍었어. 왜냐면 너네 그 사진 인화지가 휘발유에 찌꺼기로 만들거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막 중화공업 발전 때문에 공장 멈춰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뭐라고 그러죠? 들어본 사람. 배경제 이 정도면 필요해. 다른 거만 공부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봤니?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는 안 하나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동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야, 너네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은 특히 국어 비문학에서 경제 파트 나오면 항상 너네 찍잖아. 어떻게 할 거야? 야, 너네 국어 비문학 공부할 때 일단 과학 지문 나오면 포기지. 아니야?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과학 지문을 되게 어렵잖아. 그걸 도큐로 푼다는 게 말이 되니? 난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나는 문과 갈까 이과 갈까 고민했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우리 때는 과학 시간에 황도라는 걸 배웠어. 황도. 처먹는 거 말고 황도가 뭐냐면 뭐 이렇게 태양이 가는 길이래. 그래서 나는 한 20분을 들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태양이 씨발 왜 저렇게 가지? 그래서 나는 문과구나. 그래서 나 문과 갔거든. 근데 우리 때는 문과도 과학을 무조건 한 과목 봐야 돼. 그러면 생명, 생물, 그때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 당연히 뭐하긴이 다 생물했어요. 다 생물했어요. 난 지구과학 완전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행기가 뜨는 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철덩어리가 어떻게 떠? 나는 배가 뜨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짓 해봤냐면 집에 큰 고무 대야 있잖아. 거기다 물 가득 채워놓고요. 종이들 모아가지고 배를 크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봤어. 뜨나 안 뜨나. 가라앉아. 얘 이해가 안 돼. 배가 뜨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부력, 양력 절대 이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왜 하냐면 그래서 과학 지문 그래서 내가 뭐지? 작년 수능 국어 풀어봤거든. 몇 점 나왔게? 시간제로 풀었어요. 몇 점 나왔게? 일단 푼 거만 못 푼 건 다 틀린 거로 체크하고. 욕하지 마. 아니 최선을 다하진 않았어. 42점 나왔어. 비웃지 마. 아니 도저히 난 읽히지가 않아서 반밖에 못 풀었거든. 반밖에. 반도 조금 더 풀었어. 나머지 다 틀렸다고 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너네 그 나중에 보면 그 제시문에서 특히 문과가 제일 어려운 제시문은 이과 과학 지문, 그 다음에 무슨 경제 지문, 그 다음에 또 가끔 뭐 윤리 지문은 생각보다 쉽고 정치와 법 관련 지문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가 봤더니 내가 그 가르치는 애들 중에 외고랑 자사고 애들은 2학년 1학년 때 시간 있을 때 EBS 수능 경제 개념 수업 있지. 그거 일주일에 한 강씩 듣었어. 그러면 기본 개념 경제 파트가 되게 수월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특히 너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는 뭐 경제 지문 중에 환율이 너무 어렵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환율 파트만 시간 날 때 어차피 50분짜리 2개밖에 안 되거든. 그런 것만 들어도
그 정도 노력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너는 실제 국어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나오자마자 나한테 몰래 와. 그래서 좀 설명해달라고. 근데 내가 되게 약간 좀 격렬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깔아보는 사람에서 착 설명을 해주지. 이제 선생님 그거 가지고 너희들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돼. 국어 지문이 어려우면. 오케이? 그래서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경제위기인데 이름 정도만 알아놔. 왜냐면 여기서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자, 그럼 봐봐.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어.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발생할 때 정부는 큰 정부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해결이 안 되는 건 정부의 개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럼 다시 정부 개입을 뭐하자? 줄이자. 그래서 우리는 1970년대 이후에 1980년대 자본주의를 들어봤죠. 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야. 신자유주의.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논술에 많이 나와. 국어 비문학에도 하이에크. 이 사람 논문을 예전에 대학원 때 읽어봤는데 이 사람도 천재고 이 사람도 다 천재야. 우리랑은 그냥 급이 다른 사람들. 자, 그래서 일단 신자유주의인데 그럼 신자유주의는 다시 큰 정부가 다시 작은 정부가 되는 거지. 그럼 너네가 뭐만 알면 되냐면 1980년대 이후에 다시 작은 정부가 되면서 정부 개입의 확대 축소. 정부 개입의 축소지. 그럼 정부 개입의 축소라는 얘기는 복지를 늘릴까 줄일까? 복지를 축소하는 거야. 그러면서 논란이 생겨요. 어떤 논란이 생기냐면 복지를 축소하는 입장은 뭐냐면 재정 부담 증가가 복지병의 우려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하겠지. 또 하나의 시각은 아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 이게 계속 부딪히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 또 누가 등장하냐면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가 등장을 해요. 사회학, 너는 나중에 사회학과 가면 이 사람이 그냥 현대 사회하고 다 잡고 있는 사람인데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그게 바로 뭐냐면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 그럼 제3의 길은 결국 이거야. 그 전에 1의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이 있었다. 그럼 첫 번째 길은 뭐였냐면 복지 확대. 두 번째 길은 복지 축소. 근데 이들이 거의 극단적으로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제3의 길은 이거야. 과거의 복지병이 심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혜적 복지였어. 시혜란 얘기는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 자선적 복지였다는 거야. 즉 계속 물고기만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의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3의 길은 뭐냐면 복지 축소, 복지 확대 싸우지 말고 복지 자체를 단순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연결지은 복지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3의 길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자 생산적 복지라고 하고요.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지. 단순하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주면서 물고기 잡는 법까지 동시에 알려주면 그 사람이 곧 자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교재 거기 복지국가의 등장 파트 맨 밑에 보면 제3의 길 봐봐. 요거 때문에 한 거야. 자, 경제적 효율성과 약자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는 거야. 경제적 효율성과 약자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으로 이 생산적 복지는 결국 이거다.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조건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요. 또는 노동과 연계한 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는 거예요. 자활이라는 건 뭐야? 자립, 생활이지.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노동과 연계한 복지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산적 복지가 현대 복지의 새로운 트렌드인데 너네가 꼭 체크할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 생산적 복지 제도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너네 고용보험 들어봤지? 고용보험 했지? 고용보험 중에 뭐 있어? 실업급여.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자 고용보험 중에 자 실업급여가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고요. 또 하나 뭐 있냐면 근로장려금 있어요. 자 근로장려금도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가 됩니다. 반드시 안 돼요.
자, 너네 그럼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가 왜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냐면,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당했지.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해. 그럼 실업급여를 주되 무조건 안 주고 이렇게 줘. 어떻게 주냐면, 실업급여를 줄 테니까 네가 계속 일자리를 찾는다는 증빙을 제출해. 계속 구직활동을 하면서 저는 일자리를 계속 찾고 있어야 하는 증빙을 한 달에 최소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은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주는 거고, 또는 일자리를 찾을 기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너 생각해봐. 목수교육을 한 10개월 과정을 받으면 10개월 뒤에 목수로서 현장 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럼 10개월 동안 교육받는 조건으로 10개월 동안 실업급여 주는 거야. 생활비. 이해돼? 그럼 뭐와 연결된 복지야? 노동과 연결돼서 자활이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그래서 너희가 체크할 건 뭐냐면, 고용보험은 미리 써놔.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고요. 뒤에서 배울 사회보장제도 중에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고, 근로장려금은 공동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하기. 되니? 그러면 이제 너는 시험이 함정이거든.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는 모두 고용보험이다. 아니, 모두 사회보험이다. 왜 있어? 공공구조도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는 모두 공공구조다. X. 사회보험도 있잖아. 그래서 생산적 복지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사회보험에도 해당하고 공공구조에도 해당해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돼. 특히 이 근로장려금은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야. 근로장려금. 대표적으로. 그래서 딱 암기. 둘 다 생산적 복지에 해당한다. 되니?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복지국가의 등장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